널 안아주던 그 눈부신 어제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버릴 테니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오렴. 서울역 광장 무료급식소 한 구석. 너덜너덜한 옷을 걸친 한 노인이 낡은 마이크를 부여잡고 피를 토하듯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앙상한 손등은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고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태산그룹의 전 회장 최태산이었습니다. 한때 서울 강남 63층 꼭대기 회장실에서 수천 명을 호령하던 사람이 지금은 역전 지하도 골판지 위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노숙자로 전락해 있었어요. 바로 그 시각 역전 뒷골목 허름한 떡볶이. 수레 앞에서 한 어린아이가 손님의 휴대폰 화면을 빤히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이 할아버지, 우리 아빠 시계 차고 있어. 그 한마디에 떡을 젓던 젊은 여자의 손에서 쇠쟁반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과연 노숙자 할아버지의 손목에 채워진 그 시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만과 후회, 그리고 끊어진 핏줄이 빚어낸 천지개벽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눈이 시리도록 붉은 연산홍 꽃이 온 거리를 뒤덮은 5월이었습니다. 봄은 야속하게도 가장 화려한 얼굴로 찾아왔지만 차가운 서울역 지하도 구석에 몸을 뉘인 62살 노숙자. 태산에게 봄날은 그저 숨막히는 지옥일 뿐이에요. 시멘트 바닥 위에 깔린 얇디-얇은 골판지 한 장이 그의 침대였고 쿰쿰한 곰팡이 냄새와 하수구 물이 뒤섞인 축축한 공기가 그의 이불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간간히 깜빡이는 지하도 천장 아래. 태산의 앙상한 가슴을 부여잡은 손틈 사이로 기침과 함께 검붉은 피가 튀어올랐어요. 심장병 말기.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그에게 하루하루는 그저 버텨내는 형벌이었습니다. 태산의 얼굴은 한때 대한민국 경제지 표지를 장식하던 그 얼굴이 맞나 싶을 만큼 처참하게 변해 있었어요. 볼은 깊숙이 꺼져 광대뼈가 날카롭게 솟아올랐고 한 철을 넘긴 듯한 때 묻은 점퍼의 소매는 실밥이 풀려 너덜너덜했습니다. 논바닥처럼 갈라진 손등 위로 핏줄이 시퍼렇게 드러나 있었고 검게대가 낀 손톱 사이사이에는 거리 생활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어요. 골판지 위에 놓인 비닐봉지 안에는 누군가 먹다 버린 삼각김밥, 반쪽과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한 팩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태산그룹의 전 회장, 한때 피도 눈물도 없는 철혈 경영인이라 불리던 사람의 오늘이에요. 그런데 유독 한 가지, 그 처참한 행색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태산의 왼쪽 손목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기스가 잔뜩 나고 가죽 스트랩은 색이 바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범상치 않은 세공이 들어간 수제시계였어요. 태산은 밥 한 끼를 굶는 한이 있어도 비를 맞아 온몸이 젖는 한이 있어도 이 시계만큼은 절대로 손목에서 풀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때면 시계를 찬 왼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마치 아이를 안듯 어루만지다 잠이 들곤 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지하도를 오가는 사람 중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 역전 광장 한 구석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가출한 듯 배가 잔뜩 부른 어린 임산부 하나가 벤치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었는데 그 앞에 선 능글맞은 중년 사내가 손을 내밀며
구청 복지 상담사를 사칭하고 있었습니다. 지원금을 대신 신청해 주겠다며 몇 푼 안 되는 쌈짓돈을 뜯어내려는 얄팍한 사기꾼이었어요. 임산부의 헐거운 지갑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서너 장이 빠져나가려는 찰나 죽은 듯 웅크려 있던 태산의 두 눈에 일순간 형형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태산은 피 묻은 입술을 소매로 닦아내며 비틀비틀 일어섰어요. 허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아 한쪽 손으로 허벅지를 짚었지만 두 눈만은 칼날처럼 시퍼렇게 살아있었습니다. 그 입에서 벼락 같은 호통이 터져 나왔어요. 이 사람아,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야. 어딜 뱃속에 생명을 품은 어미의 돈을 노려. 과거 대한민국 재계의 수천 명 임직원을 벌벌 떨게 만들던 바로 그 목소리가 비록 갈에 섞인 쉰목이었지만 역전 광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너덜너덜한 차림의 노숙자 입에서 형법 조항이 술술 나오자 사기꾼은 기세가 획 꺾여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다가 혼비백산 주랭랑을 쳤어요. 임산부가 두 손을 모아 쥐고 눈물을 흘리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태사는 아무 말 없이 손사래를 쳤어요. 그리고는 기침을 참으며 다시 비틀비틀 골판지 위로 돌아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등을 돌린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가 이내 사라졌어요. 한때 피도 눈물도 없는 철혈 회장이라 불리던 사내가 거리에 나앉은 뒤로는 굶주린 이웃을 먼저 살피고 약자의 편에 서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거리의 세월이 이 사내의 오만을 깎아내고 그 자리에 따뜻한 살을 채워 넣은 것이에요. 임산부는 태산이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깊이 숙이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작은 인연이 훗날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이날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한편 바로 그 시각 역전 뒷골목의 후미진 곳에서는 전혀 다른 고단함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낡디 낡은 떡볶이 수레 앞에 32살 윤희가 땀을 뻘뻘 흘리며 떡을 젓고 있었어요. 수레 위 양은 냄비에서는 걸쭉한 고추장 양념이 보글보글 끓어올랐고 매콤달콤한 냄새가 골목 어귀까지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발길을 멈추는 손님은 드물었어요. 윤희의 앞치마는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붉은 양념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고무장갑 너머로 보이는 손가락 끝은 뜨거운 국물에 데인 흉터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5년. 등에 업힌 5살 우주는 고단한 엄마의 낡은 티셔츠에 얼굴을 묻은 채 쌕쌕 잠이 들어 있었어요. 아이의 볼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작은 주먹 안에는 아빠가 남긴 낡은 오르골 장난감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태엽이 멈춘 지 오래인 그 장난감에서 더 이상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우주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을 품에 안고 잠들었어요. 아이에게 그 오르골은 얼굴도 모르는 아빠의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윤희가 국자로 떡볶이를 뒤적이는데 매일같이 역전에서 파지를 줍는 굽은 허리의 할머니가 삐걱대는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할머니의 손은 윤희의 손 못지않게 갈라져 있었고 헐거운 고무신 사이로 드러난 발 뒤꿈치는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수레 앞을 지나며 떡볶이 냄새를 맡고 잠깐 발걸음을 멈추었다가 주머니가 빈 것을 알기에 고개를 숙이고 다시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어요. 윤희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황급히 국자를 놓고 일회용 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뎅 국물과 떡볶이를 푸짐하게 담아 할머니의 굽은 손에 쥐어주었어요. 어르신, 밥은 드셔야 일도 하시지요. 돈은 안 받을 테니
내일도 꼭 오셔서 배 채우고 가세요. 할머니의 주름진 눈가에 고마움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는 말을 꺼내려다 입술만 달싹거리고는 끝내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만 꾸벅 숙였어요. 윤희는 멀어지는 리어카의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슬며시 콧등을 훔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할머니처럼 힘든 분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가슴 한구석을 콕 찔렀어요. 이 파지 줍는 할머니와 떡볶이 한 그릇의 인연이 훗날 하늘이 예비해둔 결정적인 증인의 실마리가 될 줄은 윤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레 위 양은 냄비 뚜껑에 맺힌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윤희는 잠든 우주의 이마에 입술을 대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주야, 엄마가 꼭 너 배 안 골리고 키울게. 아빠 못 가지. 같은 하늘 아래 지척에 두고도 서로의 존재를 모르는 늙은 아비와 가엾은 며느리. 한쪽은 서울역 지하도 골판지 위에서 피를 토하고 한쪽은 뒷골목 수레 앞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천륜이 끊어진 줄도 모른 채 피눈물을 삼키며 살아가는 두 사람의 시린. 삶이 5월의 꽃잎 아래서 애절하게 교차하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연사놓은 꽃잎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습니다. 붉디붉은 그 꽃잎들이 마치 누군가의 핏물처럼 아스팔트 위에 흩뿌려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그 꽃이 피었는지조차 모른 채 하루를 견디고 또 견디고 있었어요. 역전 광장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태사는 골판지 위에 누워 손목의 시계를 가로등 불빛에 비추어 보았어요. 흐릿한 유리 너머로 초침이 묵묵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계가 아직 살아서 째깍거리는 한 자신도 살아있어야 한다고 태사는 믿었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왜 이토록 목숨처럼 지키는 것인지. 그 사연은 5년 전 지독하도록 모질었던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년 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번쩍이는 태산그룹 최고층 회장실. 서울 한복판 63층 높이의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은빛 비단처럼 펼쳐져 있었고 회장실 한쪽 벽면에는 역대 회장들의 초상화가 위엄있게 걸려 있었어요. 진한 원두커피 향이 떠도는 그 거대한 책상 앞에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의 철혈 회장 태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고개를 꼿꼿이 세운 30살의 아들 민우가 서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윤희와 결혼하겠습니다. 허락이 없어도요. 민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태사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어요. 흥신소에서 뽑아온 윤희의 신상 보고서였습니다. 부모 없이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란 가난한 집안. 대학 학비도 본인이 벌어서 낸 기록. 빚 한 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깨끗한 이력이었지만 태산의 눈에는 오직 한 가지만 보였어요. 재벌가의 후계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평범한 집안의 여자라는 것. 태산은 서류를 내팽개치고 책상 서랍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민우의 얼굴 앞에 무참히 집어 던졌습니다. 봉투가 민우의 가슴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고 그 안에서 수표 몇 장이 흩어져 나왔어요. 천박한 것.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넌 내 자식이 아니다. 한 푼도 없이 바닥을 벅벅 기어봐야 내 놈이 정신을 차리지. 태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그 밑바닥에 깔린 거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들킬세라 더욱 사나운 말을 내뱉었어요. 민우는 바닥에 흩어진 수표를 한 장도 줍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아버지의 묵직한 원목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아버지, 이건 두고 갑니다. 세상에 딱 2개만 만든 시계예요. 하나는 제가 차고
하나는 아버지가 차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절 용서하시는 날, 그때 같이 차고 사진 한 장 찍고 싶었는데 민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끝내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회장실 문을 나섰어요. 묵직한 원목 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회장실에 둥둥 울렸습니다. 태사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아들이 놓고 간 나무 상자를 쓱 한번 내려다보고는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태사는 몰랐어요. 그것이 살아있는 아들의 얼굴을 본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민우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가난한 삶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착한 윤희에게는 자신이 보육원 출신 고아라고 신분을 철저히 숨겼어요.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면 윤희가 부담스러워할 것이 뻔했고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더 이상 해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난하지만 비좁은 단칸방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두 사람은 소박하게 살아갔어요. 윤희가 끓인 된장찌개는 호텔 뷔페보다 구수했고 민우가 퇴근길에 사오는 붕어빵 5마리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간식이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난 겨울밤이면 두 사람은 이불 속에서 서로의 찬 발을 녹여주며 킥킥 웃었어요. 가난은 고달팠지만 그 가난 속에 사랑이 있어 견딜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윤희의 뱃속에 작은 생명이 찾아왔어요. 민우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 작은 오르골 장난감을 하나 사왔습니다. 태엽을 감으면 맑고 고운 자장가가 흘러나오는 그 오르골을 윤희의 배 위에 올려놓고 민우는 매일 밤 콧노래를 불렀어요. 하지만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늦은 밤, 민우는 빗길 차량 사고로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빗줄기가 앞유리를 사정없이 두들기는 칠흑 같은 밤이었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끄러지듯 가드레일을 뚫고 나간 차량은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 쳤고 불길에 휩싸였어요. 그날 윤희는 만삭의 몸이 불편해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현관 신발장 위에 오르골을 올려두고 태엽을 감아 놓았어요. 맑은 자장가 선율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현관벨 대신 울린 것은 경찰의 전화벨이었습니다.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윤희의 귓속에서 쩌렁쩌렁 울렸어요. 사고 직후 태산그룹 회장실에도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산에게 그 소식을 전한 것은 경찰이 아니라 이복 동생 태식이었어요. 태식은 사색이 된 얼굴로 회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새까맣게 탄 증거물이 비닐봉투에 담겨 들려 있었어요. 형님, 민우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전소되었습니다. 동승했던 며느리까지 뼈도 추리지 못하고 모두 즉사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고개를 숙인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간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태식이 건넨 증거물은 새까맣게 탄 민우의 지갑 잔해와 녹아붙은 신분증 파편이었습니다. 태사는 그 검게 그을린 유품을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집어들었어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탄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그 순간 태산의 세상은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산은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책상 위에 이마를 찧었어요. 쾅, 쾅. 둔탁한 소리가 텅 빈 회장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내가 내 새끼를 사지로 몰았어. 돈 없이 쫓아내서 그 지독한 가난 속에서 험하게 굴리다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어. 아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며느리까지 함께 죽었다는 소식에 태산의 가슴에는 1000톤짜리 바위가 떨어진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 새끼 하나 지키지 못한 놈이 무슨 압이며 무슨 회장이냐. 태사는 피를 토하듯 오열하다가 문득 서랍 속에 밀어 넣었던 나무 상자가 떠올랐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고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여니 반짝이는 수제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온기. 태사는 그 시계를 손목에 채우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평생 풀지 않겠다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태사는 모든 경영권을 태식에게 넘겼어요. 임원들이 말렸고 비서들이 울며 매달렸지만 태산의 결심은 바위보다 단단했습니다. 스스로 거리의 노숙자가 되어 평생 빈민의 삶을 사는 가혹한 형벌을 택한 것이에요. 그것만이 죽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태사는 믿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재산도 경제를 호령하던 권력도 아무 미련 없이 내던졌어요.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의 밑바닥에는 태식의 간악한 음모가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차량 사고는 불운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요. 태식이 수화를 시켜 민우의 차량 브레이크를 조작한 계획된 범행이었습니다. 태상그룹의 정통 후계자인 조카를 제거하고 왕자를 독차지하기 위한 치밀한 살인이었어요. 그리고 사고 당시 윤희는 차에 동승하지 않았습니다. 만삭의 몸이 불편해 그날 집에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태식은 며느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형에게는 둘 다 죽었다고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며느리까지 죽었다고 해야 형의 죄책감이 극대화되어 더 빨리 무너질 것이라는 악랄한 계산이었어요. 태식의 계산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형은 스스로 길바닥에 주저앉았고 세계적인 기업 태산그룹은 고스란히 태식의 손아귀에 떨어졌어요. 태식은 형이 서울역 지하도에서 병들어 썩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비참한 꼴을 승자의 전리품처럼 여기며 철저히 방치하고 조롱해왔습니다. 가끔 수화를 보내 형의 상태를 확인시키고는 최고급 양주잔을 기울이며 콧방귀를 뀌곤 했어요. 형이 죽어가는 꼴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는 것이 태식에게는 매일 밤의 소소한 낙이었습니다. 한편 남편을 잃은 윤희는 만삭의 몸으로 홀로 장례를 치렀어요. 시댁도 친정도 없는 그녀에게 남편의 죽음은 세상의 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생명이 윤희의 무너지려는 두 다리를 붙들었어요. 석 달 뒤 태어난 아들에게 윤희는 우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미리 지어둔 이름이었어요. 우주처럼 넓고 큰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윤희는 남편이 보육원 출신 고아인 줄만 알았기에 시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어요. 재벌가와는 철저히 단절된 채 떡볶이 수레 하나에 인생을 걸고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서울역 지하도의 태사는 매일 밤 손목에 시계를 어루만지며 죽은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우야,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다음 생에는 내 손 꼭 잡고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자꾸나. 바로 그 시각 역전 뒷골목 단칸방에서는 윤희가 잠든 우주의 이불을 여미고 있었어요. 우주의 작은 손에는 태엽이 멈춘 낡은 오르골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오늘도 그 오르골을 품에 안고 잠이 들었어요. 같은 시계를 가슴에 품은 할아버지와 같은 오르골을 품에 안은 손자.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고작 수백 보에 불과했지만 그 수백 보를 잇는 데에 운명의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적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것은 뜻밖에도 역전 광장의 낡은 마이크 앞에서였어요. 매서운 꽃샘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5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역전 광장 한쪽에서 빈민촌 무료 급식 행사가 열렸어요. 시청 소속 봉사단이 대형 솥에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동안 광장 구석에는 허름한 단상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봉사자들이 분위기를 띄워보겠다며 단상 위에 오래된 스피커와 녹슨 마이크 거치대를 올려놓았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잡음만 새어나왔고 단상 앞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태사는 그날도 줄의 맨 끝에 서서 차례를 기다렸어요. 앞에 서면 다른 사람이 한 끼를 놓칠 수 있으니 늘 맨 뒤에 섰습니다. 플라스틱 식판에 담긴 식은 밥 한 그릇과 미지근한 김치찌개를 받아들었어요. 밥알은 꼬들꼬들하게 말라 있었고 김치는 시큼하게 익어 있었지만 태산에게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한 끼였습니다. 쇠젓가락으로 밥을 우겨 넣던 태산의 어깨를 누군가 톡톡 쳤어요. 급식소 봉사자 아주머니였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단상에서 노래 한 곡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분위기가 영 안 살아서요. 지난번에 할아버지 콧노래 부르시던 거 들었는데 목소리가 참 구성지시더라고요. 태사는 손을 내저었어요. 사람들 앞에 설 얼굴이 못 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노숙자들과 상인들이 등을 떠밀고 앞치마를 잡아 끌며 난리를 피웠어요. 어디서 나왔는지 누군가 종이컵에 소주를 한 잔 따라 태산의 손에 쥐어주며 기운 내시라고 했습니다. 결국 반쯤 떠밀리다시피 단상에 올라선 태산의 손에 낡은 마이크가 쥐어졌어요. 마이크를 잡은 손이 잔잔히 떨렸습니다. 앙상한 손가락 사이로 녹이 쓴 마이크 몸통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광장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밥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며 단상 쪽을 힐끗거렸습니다. 허름한 누더기를 걸친 노인이 뭘 하려는 건가 하는 시큰둥한 눈길이었어요. 태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이크를 쥔 왼손의 손목에서 기스투성이 수제시계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 빛났어요. 어둠 속에서 아들 민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회장실 문을 나서며 돌아보지 않던 아들의 뒷모습, 빗길에서 불타 사라진 줄로만 아는 아들, 그리고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며느리. 태사는 가슴속에 5년간 삼키고 또 삼켜온 피눈물을 토해내듯 입을 열었어요. 노래는 옛 트로트 가요였습니다. 널 안아주던 그 눈부신 어제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버릴 테니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오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자식을 그리워하는 부모의 심정을 담은 구슬픈 곡이었어요. 화려한 기교 하나 없었습니다. 갈에 섞인 쉰 목소리에 음정은 군데군데 갈라졌고 박자도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 불완전한 노래 속에는 1000톤짜리 그리움과 뼈를 깎는 참회가 녹아 있었습니다. 태사는 노래 사이사이에 가슴을 치며 절규했어요. 내 새끼들아, 이 못난 애비가 참말로 미안하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이지 못하고 춥고 배고프게 만들어서 모질게 내쳐서 억장이 무너진다. 그 목소리에는 노래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5년간 골판지 위에서 혼자 삼킨 밤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가슴을 쥐어뜯던 새벽들, 그리고 차마 죽지도 못하고 살아있는 것이 벌이라. 여기며 버텨낸 하루하루가 한 음절 한 음절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래가 아니라 기도였고 기도가 아니라 통곡이었어요. 그 순간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밥을 떠먹던 수저가 멈추고 소주병을 기울이던 손이 내려왔어요. 국밥을 퍼주던 봉사자 아주머니가 먼저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옆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일용직 노동자 한 사람이
병을 땅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단상 아래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앞치마 끝으로 눈물을 닦았고 그 옆에 중년 남자는 입술을 깨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을 아는 사람은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자식 노릇 제대로 못한 사람은 가슴이 뜨끔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산의 노래는 3분이 채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역전 광장은 통째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태산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비틀거리며 단상을 내려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매로 입가에 핏기를 닦으며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광장에 남은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잡음만 허공에 맴돌았어요. 마침 그 시각 광장 한쪽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있던 젊은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구독자 300명 남짓한 무명 유튜버였어요. 빈민촌 급식 행사 브이로그를 찍으러 왔다가 우연히 태산의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카메라에 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촬영을 마치고 영상을 되돌려 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어요. 별다른 편집 한 번 하지 않은 날것의 영상을 그날 밤 그대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길거리 노숙자 할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 사모곡. 영상은 올라간 지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을 찍었습니다. 이틀째에 100만을 넘겼고 사흘째에는 대한민국 시니어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도배하며 수백만 회를 기록했어요. 댓글창은 폭주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의 피 맺힌 사연이 줄줄이 달렸고 부모에게 못되게 굴었던 자식들의 참회의 글이 쏟아졌어요. 먼 타지에서 일하다가 이 영상을 보고 밤새 운전해서 고향 부모님을 찾아갔다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취재 요청이 밀려들었지만 정작 영상 속 노숙자 할아버지의 행방은 묘연했어요.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온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 묘한 것이 잡혀 있었어요. 카메라가 우연히 클로즈업한 태산의 양손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마이크를 쥔 앙상하고 때 묻은 노인의 손목에 기스가 잔뜩 나고 낡았지만 범상치 않은 가죽 스트랩과 특유의 세공이 들어간 시계가 또렷하게 잡혀 있었어요. 댓글 중 일부는 그 시계에 주목했습니다. 노숙자치고는 너무 고급스러운 시계라는 의견, 어딘가에서 본 듯한 디자인이라는 의견이 간간히 달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래의 감동에 빠져 시계까지 세밀하게 눈여겨보지는 못했어요. 그것은 5년 전 민우가 윤희와 결혼하며 아버지에게 남기고 간 세상에 단 2개뿐인 이니셜 수제 시계였습니다. 뒷면에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새긴 이니셜이 또렷하게 각인되어 있었어요. 나머지 1개는 민우가 생전에 차고 다니던 것으로 그의 유품 상자 속에 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상자는 지금 이 순간 역전 뒷골목 단칸방 장롱 깊숙한 곳에 놓여 있었어요. 영상이 전국을 휩쓸던 그 며칠 동안 정작 태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서울역 지하도에서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노래가 수백만 명의 눈시울을 적시고 있다는 사실도 그 영상이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 헤칠 기적의 불씨가 되었다는 사실도 까맣게 몰랐어요. 태산은 그저 오늘도 손목의 시계를 어루만지며 아들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민우야, 이 애비가 오늘도 살아있다. 시계의 초침은 째깍째깍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초침이 5년간 끊어져 있던 핏줄의 실타래를 다시 잇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줄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운명은 역전 광장의 낡은 마이크 앞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톱니바퀴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를 가장 먼저 들은 것은 뜻밖에도 5살짜리 아이의 작은 귀였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5월의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한낮이었지만 윤희의 떡볶이 술에 앞은 한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파리만 앵앵 날리는 한적한 오후, 오뎅 국물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발길을 멈추는 사람은 드물었어요. 윤희는 술의 뒤에서 양념통을 닦으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오늘도 매출은 바닥이었어요. 이번 달 월세를 내려면 내일은 새벽부터 더 일찍 나와야 할 판이었습니다. 술의 옆 낮은 플라스틱 의자에는 5살 우주가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낡은 로봇 장난감의 팔다리를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한쪽 무릎에는 어제 골목에서 넘어져 생긴 딱지가 앉아 있었고 코끝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반바지 주머니 속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태엽이 멈춘 낡은 오르골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심심할 때마다 그 오르골을 꺼내 태엽을 감아보곤 했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주는 한 번도 그 장난감을 버리겠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젊은 손님 하나가 술의 앞간이 의자에 턱 걸터 앉았어요. 오뎅꼬치 2개와 떡볶이 한 접시를 시킨 손님은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무심코 영상을 틀었습니다. 스피커에서 구성진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왔어요. 요즘 대한민국을 울리고 있다는 그 노숙자 할아버지의 사무곡이었습니다. 손님은 오뎅을 씹으며 영상에 빠져 있었고 윤희는 떡볶이를 담느라 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노랫소리에 먼저 반응한 것은 우주였습니다. 로봇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던 아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동그란 눈이 손님의 휴대폰 화면을 향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허름한 옷을 걸친 할아버지가 두 손으로 마이크를 쥐고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우주는 플라스틱 의자에서 엉덩이를 들썩이며 화면 쪽으로 고개를 쭉 빼고 들여다보았습니다. 뭔가에 홀린 듯한 표정이었어요. 노래가 끝나갈 무렵 카메라가 할아버지의 손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마이크를 감싼 앙상한 두 손, 그리고 왼쪽 손목에 채워진 기스투성이의 낡은 시계가 화면 가득 잡혔어요. 그 순간 우주의 눈이 접시만하게 커졌습니다. 아이는 벌떡 일어나 윤희의 앞치마 자락을 세차게 잡아당겼어요. 엄마, 이 할아버지 봐봐. 우리 아빠 시계 차고 있어. 윤희의 손에서 양념통이 미끄러졌습니다. 통은 수레 위에서 대구르르 굴러 바닥에 떨어졌지만 윤희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것처럼 온몸에 전류가 흘렀습니다. 윤희는 홀린 사람처럼 손님의 휴대폰 앞으로 다가갔어요. 저기요. 죄송한데 이 영상 다시 한 번만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의아한 눈으로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어요. 윤희는 숨을 멈춘 채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영상 속 노숙자가 피 끓는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 그것은 남편 민우가 살아생전 매일같이 귓가에 흥얼거리던 바로 그 애창곡이었어요. 설거지를 할 때도 우주를 재울 때도 민우는 늘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윤희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이 선율을, 이 노래에 실리는 감정의 결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화면 가득 잡힌 노인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 윤희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특유의 세공, 약간 두꺼운 가죽 스트랩, 시계 테두리의 미세한 문양. 그것은 남편의 유품 상자 깊숙한 곳에 고이 간직한 민우가 웃으며 보여주던 바로 그 시계와 소름 끼치도록 완벽히 똑같았어요.
민우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윤희야, 이건 세상에 나와 아버지 단둘만 가진 시계야. 언젠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그때 이야기해 줄게. 윤희는 보육원 출신이라던 남편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지만 민우가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기에 가슴 한쪽에 묻어두었던 기억이었어요. 그 후로 민우가 세상을 떠나면서 영영 풀리지 않을 수수께끼로 남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화면 속에서 거리의 노숙자가 바로 그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우리 민우 씨가 고아가 아니었어? 저 불쌍한 노인네가 우리 아버님이라고? 윤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술에 손잡이를 움켜쥐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이내 5년간 묻어두었던 온갖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유독 돈에 초연했던 것, 어딘가 타고난 품위가 있었던 것, 그리고 세상에 단 둘뿐인 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윤희는 이를 악물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머리를 굴리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양은 냄비에 불을 끄고 장사를 내팽개쳤어요. 우주를 번쩍 업은 윤희는 미친 사람처럼 역전 광장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을 건너고 횡단보도 신호도 기다리지 않고 차 사이를 누비며 달렸어요. 등에 업힌 우주가 엄마의 목을 꽉 붙잡았고 윤희의 고무 슬리퍼가 아스팔트 위에서 찰싹찰싹 소리를 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다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역전 광장에 도착한 윤희는 헐떡이며 두리번거렸습니다. 급식 행사는 이미 며칠 전에 끝난 뒤였고 광장에는 인적이 드물었어요. 윤희는 지하도 입구를 향해 뛰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형광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선 골판지들과 비닐봉지 더미가 보였어요. 쿰쿰한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콧속을 찔렀습니다. 윤희는 웅크려 있는 사람들 사이를 더듬듯 지나가며 영상 속 할아버지의 모습을 찾았어요. 지하도 가장 구석, 쓰레기 더미 옆 골판지 위에 한 노인이 웅크려 있었습니다. 등이 새우처럼 구부러진 노인의 입에서 가래 섞인 기침이 터져나왔고 기침 사이사이로 검붉은 핏자국이 골판지 위에 점점이 찍혔어요. 누렇게 뜬 안색, 앙상하게 드러난 광대뼈, 그리고 왼쪽 손목에 채워진 기스투성이 수제 시계. 태산이었습니다. 윤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악취가 진동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도, 주위의 시선도, 윤희의 두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하나, 노인의 앙상한 왼쪽 손목에 채워진 시계뿐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시계 뒷면을 조심스레 뒤집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새긴 이니셜이 또렷하게 각인되어 있었어요. 집에 있는 민우의 시계 뒷면에 새겨진 것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 바로 그 각인이었습니다. 윤희는 악취나는 그 앙상한 몸을 와락 부둥켜 안았어요. 억누르고 억누르던 울음이 짐승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아버님, 저 민우 씨 아내 윤희예요. 살아계셨군요, 아버님. 몽롱한 정신 속에서 태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열에 들뜬 몸이 만들어낸 환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껴안은 따뜻한 체온이 너무도 생생했어요. 누군가의 눈물이 자신의 때 묻은 목덜미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민우 짝이라고? 죽은 게 아니었어? 태산의 갈라진 목소리가 지하도에 메아리 쳤어요. 흐릿한 눈으로 윤희의 얼굴을 더듬던 태산의 시선이 그 옆에 작은 아이에게 닿았습니다. 윤희의 등 뒤에 숨어 고개만 빼꼼 내민 5살 우주가 동그란 눈으로 태산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에는 죽은 민우의 이목구비가
빼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가 민우가 어렸을 때 그 눈과 한치의 어긋남 없이 똑같았어요. 이 아이가 우리 민우 핏줄이야? 태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우주의 작은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아이의 볼은 복숭아처럼 보드랍고 따뜻했어요. 5년간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골판지만 만지던 손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우주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무섭지 않은 듯 고사리 같은 손으로 태산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우리 아빠도 하늘에서 울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 한마디에 태산은 무너졌습니다. 뼈만 남은 양 어깨가 들썩들썩 흔들렸고 5년간 삼키고 삼켜왔던 모든 눈물이 댐이 터진 것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지하도에 울려 퍼지는 노인의 통곡 소리에 주위의 노숙자들도 고개를 돌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태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가야, 나는 내 남편을 죽인 놈이야. 내가 쫓아내지 않았으면 민우가 죽지 않았어. 이 못된 시아비를 어찌. 아버님, 윤희가 태산의 말을 끊었습니다. 민우 씨가 살아있었다면 아버님을 이 바닥에 두고 가겠습니까? 저도 못 그럽니다. 가시지요. 윤희는 한쪽에 우주를 업고 한쪽 팔로 태산을 부축하며 지하도 계단을 올라갔어요. 태산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거친 숨을 내쉬었고 윤희는 그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단칸방 문을 열자라면 냄새와 아이 옷 세탁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밀려왔어요. 좁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었습니다. 윤희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태산의 얼굴과 손을 닦아드리고 밥솥에 남아있던 밥을 퍼서 된장찌개와 함께 밥상을 차렸어요. 태산은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려 밥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주가 할아버지 옆에 쪼르르 와 앉더니 자기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태산의 입에 가져다 대었어요. 할아버지, 아하세요. 따뜻한 밥 한 숟갈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5년간 얼어붙어 있던 태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사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핏줄이 살아있었다는 기적. 그 기적 앞에서 태산은 난생 처음으로 살아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창밖으로 연사놓은 꽃잎이 바람에 날려 유리창에 부딪혔습니다. 붉은 꽃잎이 마치 축하라도 하듯 창틀 위에 소복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날 밤 태산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쪽 팔에는 새근새근 잠든 손자 우주가 안겨 있었고 우주의 작은 손에는 태엽이 멈춘 낡은 오르골이 꼭 쥐어져 있었어요. 태산은 잠결에도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우야, 내 아들 참 잘생겼다. 이 할애비가 꼭 지킬게. 하지만 이 따뜻한 밤의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이 작은 단칸방의 세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어요. 곰팡이가 핀 단칸방의 아침은 참새 소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햇살이 낡은 이불 위에 비스듬히 내려앉았고 어디선가 콩나물국 끓이는 구수한 냄새가 골목을 타고 흘러들어왔어요. 태사는 눈을 떴습니다. 한쪽 팔에 안겨 새근새근 숨을 내쉬는 작은 생명체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5살 손자 우주가 할아버지의 품에 쏙 파묻혀 잠들어 있었어요. 아이의 볼에 잠자리 자국이 발그레하게 찍혀 있었고 작은 입술이 살짝 벌어진 채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태사는 아이의 잠을 깨울까봐 숨소리조차 죽이며 우주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잠결에 살짝 벌어진 입술, 길고 짙은 속눈썹, 동그란 이마. 모두 아들 민우를 빼닮았습니다. 특히 잠든 얼굴이 민우가 어렸을 적 품에 안겨 자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해서
태사는 순간 시간이 되돌아간 것 같은 착각에 빠졌어요. 눈가에 이슬처럼 물기가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벅찬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냄비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윤희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팔을 써는 도마 소리, 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 밥솥에서 쉬이 하고 증기가 빠지는 소리. 이 평범한 아침 소리들이 태산에게는 5년 만에 처음 듣는 천상의 음악과 다름없었어요. 골판지 위에서 하수구 물소리와 취객들의 고함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던 5년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태사는 이불 위에 손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온몸의 관절이 뻑뻑 소리를 냈지만 가슴 속에서는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씨가 다시 지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희가 차려준 아침 밥상은 소박했어요. 된장찌개 하나, 계란말이 한 접시, 깍두기 한 종지. 그것이 전부였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위로 올려진 볶음. 김치의 고소한 냄새가 온 방 안을 감싸 안았습니다. 태사는 숟가락을 든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어젯밤보다는 한결 나았어요. 우주가 할아버지 옆에 딱 붙어 앉아 자기 반찬을 태산의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계란말이를 하나 집어 할아버지 숟가락 위에 톡 올려놓고는 싱긋 웃었어요. 태산의 주름진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밥상을 물린 뒤 태산은 창가에 앉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가 살아있었습니다. 아들의 핏줄이 살아있었어요. 이것은 곧 5년 전 태식이 전한 소식이 거짓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태식은 며느리가 민우와 함께 죽었다고 했어요. 뼈도 추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희는 살아있었고 아이까지 낳아 키우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태식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죽음이 거짓이라면 아들의 사고도 정말 단순한 교통사고였을까? 태산의 머릿속에서 톱니바퀴가 맹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재계 1위의 자리에 맨손으로 올라선 사람입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 거대한 기업 제국을 일구어낸 두뇌가 5년간 녹슬어 있었지만 한번 불이 붙자 무섭게 되살아났어요. 태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간악한 동생의 목을 당장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지금의 자신은 병든 노숙자에 불과했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덤비면 태식에게 빌미만 줄 뿐이었어요. 태사는 이를 갈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치밀하게 때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당장 급한 것은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가엾은 며느리와 손자를 지독한 가난의 수렁에서 건져내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허름한 몸집의 전직 노숙자 신세였지만 태산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하던 천재적인 마케팅 전략이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태산은 윤희의 수레로 출근했습니다. 윤희가 만류했지만 태산은 고개를 저었어요. 며느리, 이 할애비가 밥값은 해야지. 내가 떡볶이를 만들 줄은 모르지만 장사머리 하나는 아직 녹슬지 않았다. 태산은 먼저 수레 주변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매서운 눈썰미로 골목의 유동 인구를 분석하고 시간대별로 어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지 꼼꼼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윤희에게 조근조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이 골목은 오전에는 출근길 직장인이 많고 오후에는 학원 끝난 학생들이 지나다닌다. 아침에는 김밥과 오뎅 국물을 전면에 놓고 오후에는 떡볶이와 튀김을 앞으로 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술의 위치를 골목 안쪽에서 모퉁이 바깥으로 3보만 옮기면 큰 길에서 꺾어 들어오는 사람들의 시선에 가장 먼저 잡힌다. 윤희는 반신반의했지만 시아버지의 말대로 수레를 옮겼어요.
놀랍게도 그날 오후부터 발길을 멈추는 손님이 2배로 늘었습니다. 태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윤희의 떡볶이 원가 비율을 재분석했습니다. 고추장 양념의 배합을 미세하게 조정하고 남은 자투리 재료를 활용한 특제 마늘간장 소스를 개발했어요. 떡볶이 국물에 멸치와 다시마를 한 줌 더 넣어 감칠맛을 끌어올리고 오뎅 국물에는 물을 넣어 시원한 단맛을 살렸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압도적인 실전 두뇌가 길거리 노점에 접목되는 순간이었어요. 변화는 눈에 보이게 빨랐습니다. 입소문이 골목을 타고 번져나갔어요. 처음에는 동네 단골 몇 명이 전부였던 것이 일주일 만에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태사는 매일 아침 술의 앞을 깨끗이 쓸고 손님들에게 공짜 오뎅 국물을 한 잔씩 먼저 건넸어요. 그것은 과거 태산그룹이 거래처를 처음 만났을 때 쓰던 신뢰 구축 전략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고급 와인이든 오뎅 국물이든 본질은 같다는 것을 태사는 몸으로 알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파리만 날리던 윤희의 떡볶이. 술에는 골목을 굽이굽이 도는 대기줄이 생기는 명소가 되었어요. 손님들이 휴대폰으로 찍은 떡볶이 사진이 인터넷에 퍼져나갔고 맛집 블로그에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지역 방송국 취재진까지 카메라를 들고 찾아왔어요. 취재 기자가 비결이 뭐냐고 묻자 윤희는 술에 뒤에서 오뎅 꼬치를 꿰고 있는 태산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저기 우리 아버님이 마법을 부리셨어요. 태산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오뎅 꼬치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을 윤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수줍어하는 시아버지의 모습이 윤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풍경이었어요. 핏줄의 정을 나누며 가난하지만 뭉클하고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저녁이면 세 식구가 좁은 방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우주는 할아버지 무릎에 올라타 이야기를 졸랐고 태사는 쉰 목소리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윤희는 설거지를 하며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슬며시 눈시울을 붉히곤 했어요. 민우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품에서 잠이 들었고 태사는 잠든 손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밤마다 같은 말을 되뇌었어요. 우주야, 이 할애비가 꼭 지킬게.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우주가 잠들기 전에 주머니에서 낡은 오르골을 꺼내 태산에게 보여주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우리 아빠가 준 건데요. 소리가 안 나요. 고쳐줄 수 있어요? 태산은 오르골을 받아들어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태엽을 감아보았지만 역시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안쪽 어딘가가 고장 난 듯했지만 억지로 뜯었다가 망가뜨릴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태사는 오르골을 아이에게 돌려주며 말했어요. 우주야, 이건 내 아빠가 남긴 보물이니까 할아버지가 함부로 만지면 안 되겠다. 소리는 안 나도 내가 꼭 안고 자거라. 아빠 마음이 다 들어있을 거야. 우주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오르골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잠이 들었어요. 태사는 잠든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오르골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남긴 물건이라니 가슴이 저릿저릿했어요. 그 작은 장난감 속에 얼마나 큰 사연이 담겨 있는지 태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떡볶이집 대박 소식이 지역 방송을 타고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송에 잡힌 윤희의 얼굴과 술의 뒤에서 오뎅을 꿰는 노인의 뒷모습, 그리고 취재 영상 말미에 자막으로 깔린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감동 재회 스토리. 이 영상이 인터넷을 타고 빠르게 번져나가면서 호의호식하던 태산그룹 현 회장,
태식의 수아들 귀에도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서울 강남의 초고층 빌딩 꼭대기, 태산그룹 회장실, 최고급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에 기대어 영상을 보던 태식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화면 속에서 떡볶이 수레 앞에 줄을 선 손님들, 너머로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자와 그 옆에서 오뎅 꼬치를 꿰는 늙은 노인이 보였어요. 태식은 처음에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쯧쯧 형님. 아직도 길바닥에서 떡이나 팔고 자빠졌군. 하지만 영상을 넘기다가 태식의 손가락이 멈추었어요. 화면에 잡힌 5살짜리 아이. 노인에게 찰거머리처럼 안겨 까르르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태식의 안면 근육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아이의 눈매가 죽은 조카 민우를 빼닮아 있었어요. 그리고 영상 하단에 깔린 자막. 노숙자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기적 같은 재회라는 문구가 태식의 눈에 꽂혔습니다. 태식은 리모컨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형이 노숙자로 지옥을 구르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조카의 핏줄이 버젓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어요. 며느리를 죽었다고 거짓 보고를 올린 것은 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지 실제로 며느리를 처리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윤희가 보육원 출신 남편의 아내로만 살면서 재벌가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으리라 안심하고 방치했던 것이 태식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정통 후계자의 손자가 살아있다. 이것은 태식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태산그룹의 정관에는 직계혈통의 상속 우선권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우주가 성장해서 태산의 손자임이 법적으로 입증되는 순간 태식이 5년간 쌓아 올린 권력의 탑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었어요. 태식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눈이 핏발로 물든 태식의 입에서 차갑고 잔인한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애새끼 당장 내 눈앞으로 끌고 오고 어미는 배에 태워 해외로 치워버려. 흔적도 없이 조용히 끝내. 비서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태식의 눈빛 앞에서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식의 검은 손이 단칸방의 새 식구를 향해 서서히 뻗어오고 있었어요. 역전 뒷골목의 행복한 떡볶이 수레 위로 시커먼 그림자가 조금씩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단칸방의 문 앞에 도착하기까지는 불과 며칠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며칠 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단칸방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나지막이 울렸고 방 안에는 형광등 불빛이 누르스름하게 퍼져 있었어요. 우주는 오르고를 가슴에 안은 채 이불 속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고 윤희는 내일 장사에 쓸 떡을 불려놓고 부엌 한쪽에서 양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태사는 방구석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잠을 청하려 했지만 좀처럼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가슴 한쪽이 뜨끔뜨끔 쑤시는 느낌. 심장병 때문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태사는 동생 태식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태식은 위협이 되는 것을 절대 두고 보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떡볶이집 영상이 퍼졌다는 것은 이미 태식의 귀에도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태사는 며느리에게 당분간 조심하라고 당부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아들의 죽음이 동생의 소행이라는 끔찍한 의심을 며느리에게 꺼내기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셋, 넷. 묵직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태산의 귀가 번쩍 쫑긋 섰습니다.
이 시간에 이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은 없었어요. 태사는 본능적으로 우주가 잠든 이불 쪽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다음 순간 단칸방의 얇은 철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안쪽으로 벌어졌어요. 검은 마스크를 쓴 건장한 사내 4명이 좁은 방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부엌에 있던 윤희가 비명을 질렀어요. 사내 하나가 윤희의 입을 틀어막고 팔을 비틀어 바닥에 눌렀습니다. 다른 사내 둘이 잠자던 우주에게 다가가 이불을 확 젖혔어요.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며 눈을 떴습니다. 엄마, 엄마. 우주의 울음소리가 좁은 방 안에서 찢어질 듯 울렸어요. 사내가 아이의 팔을 잡아채 들어올리려는 그 찰나 방구석에서 짐승 같은 포효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들, 감히 네 핏줄에 손을 대느냐? 태산이었어요. 62세의 병든 노구였지만 손자에게 뻗은 그 손을 보는 순간 태산의 몸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늙은 사자가 마지막 이빨을 드러내듯 태산은 사내의 다리에 온몸을 던져 매달렸어요. 60을 넘긴 앙상한 팔이었지만 손자를 지키려는 할아비의 집념이 실린 그 팔은 쇠사슬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놓지 못해. 이 아이한테 손끝 하나 대면 내가 죽어서도 용서하지 않을 줄 알아. 사내가 태산을 떼어내려고 구둣발로 태산의 옆구리를 걷어찼어요. 태산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튀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지만 태산은 이를 악물고 사내의 다리를 놓지 않았어요. 한 대를 맞을 때마다 시야가 흐려졌지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귀에 꽂힐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태산이 우주를 자기 몸 아래로 끌어안고 둥글게 웅크렸어요. 인간 방패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의 구둣발이 태산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찍었지만 태산은 손자를 감싼 팔을 한치도 풀지 않았어요. 등가죽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입에서는 쉴 새 없이 피가 넘쳐왔지만 이 아이만은 절대 뺏길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아들을 지키지 못한 죄를 이 목숨 바쳐 갚겠다는 각오가 태산의 온몸에 불처럼 타올랐어요. 그 와중에 태산은 피 섞인 목소리로 역전이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강도야. 사람 살려. 한밤중에 울려 퍼지는 처절한 고함 소리에 같은 건물의 주민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기 시작했어요. 옆방 아저씨가 무슨 일이냐며 문을 두들겼고 아래층 아주머니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어서 맞은편 시장 상인들까지 무슨 소동이냐며 몽둥이와 빗자루를 들고 벌떼처럼 몰려왔어요. 복도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뭐야, 이놈들이. 한밤중에 여자하고 아이한테 뭔 짓이야. 시장 상인 아저씨 하나가 우렁찬 목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사람들이 들이닥치자 사내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애초에 조용히 끝내라는 명령을 받았던 터라 소동이 커지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사내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결국 우주를 포기하고 황급히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사내 하나가 도망치며 발로 밟고 지나간 자리에 우주의 품에서 빠져나온 낡은 오르골 장난감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사내의 구둣발에 밟혀 오르골의 몸통이 두 쪽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5년간 우주가 한 번도 놓지 않았던 아빠가 남긴 유일한 보물이 산산이 부서진 것이에요. 우주가 할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로 갈라진 오르골을 보고 숨 넘어가게 울었습니다. 으앙, 아빠 장난감이 부서졌어. 윤희가 오열하며 피 흘리는 태산을 부축했어요. 태산의 입가에서 피가 줄줄 흘렀고 옆구리를 감싼 손 사이로도 핏물이 배어 나왔습니다. 윤희는 수건을 가져와 시아버지의 상처를 눌렀어요. 이웃 주민들이 119에 전화를 걸었고
시장 아주머니가 따뜻한 물과 수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태사는 고통 속에서도 우주를 놓지 않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윤희가 바닥에 흩어진 오르골 조각을 주워 모으는데 부서진 몸통의 톱니바퀴 사이에서 뭔가 작은 것이 툭 떨어졌습니다. 새끼 손톱만 한 크기의 마이크로 칩 형태 소형 녹음기였어요. 오르골의 태엽장치 깊숙한 곳에 끼워져 있었던 것이 몸통이 갈라지면서 밖으로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칩을 집어들었어요. 오르골 안에 왜 이런 것이 들어있는 걸까? 혹시 민우 씨가 넣어둔 걸까? 윤희가 칩의 옆면에 붙은 작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5년 전 빗길 속에서 피를 토하듯 다급히 외치는 남편 민우의 생생한 목소리가 좁은 단칸방에 울려 퍼졌어요. 윤희야, 작은아버지 수아들이 내 차 브레이크를 끊어놨어. 이 차 절대 타면 안 돼. 나는 이미 늦었어. 우리 우주를 지켜. 윤희야, 사랑해. 우주야, 아빠가 미안하다. 녹음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빗소리와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 그리고 쾅 하는 둔탁한 충돌음이 마지막으로 들린 뒤 정적이 흘렀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희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돌처럼 굳었어요. 두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왔어요. 남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브레이크를 끊었다는 사실, 그리고 남편이 죽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아내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 녹음을 남겼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5년간 잠들어 있던 오르골의 뱃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이에요. 태사는 피투성이 얼굴로 녹음을 들었습니다. 작은아버지 수아들이 내 차 브레이크를 끊어놨어. 이 한마디가 태산의 뇌리에 불도장처럼 찍혔어요. 작은아버지, 태식, 동생이 조카의 차를 조작해 죽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죽은 아들의 목소리로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태산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한마디가 비어져 나왔어요. 태식아, 내 놈이, 내 새끼를. 그 목소리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 둘을 모두 삼키고 남은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태산의 두 눈에서 핏물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며느리도 손자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때리며 이 참혹한 진실의 무게를 대신 울어주고 있었어요. 민우가 죽기 직전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오르골 안에 숨겨넣은 녹음. 아이가 태어나면 이 오르골을 줄 것을 알았기에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그 유언이 5년 동안 아이의 품속에서 잠들어 있다가 악인의 구둣발에 오르골이 부서지는 바로 그 순간 세상 밖으로 튀어나온 것이에요. 하늘이 외면하지 않은 것인지 죽은 아들이 보낸 마지막 선물인지 어둡고 처참한 밤이었지만 부서진 오르골 속에서 나온 진실의 조각이 마침내 천지개벽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태사는 피 묻은 손으로 윤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5년간의 비통함을 관통한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제 알겠다. 민우가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이 할애비가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마. 반드시. 창밖의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어요. 하지만 그 빗소리 속에서 태산의 두 눈은 처음으로 눈물이 아닌 불꽃을 담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 무렵 태산은 단칸방 구석에 등을 기대고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었어요. 옆구리에 감은 붕대 사이로 핏물이 배어나왔고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칼로 도려내는 듯 쑤셨습니다. 하지만 태산의 두 눈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젯밤 오르골 속에서 흘러나온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가 고막에 못처럼 박혀 한순간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버지 수아들이 내 차 브레이크를 끊어놨어. 그 한마디가 태산의 핏속을 용광로처럼 끓게 만들었어요. 태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었어요. 태식은 재계 1위 기업의 현직 회장이었습니다. 측근과 변호사와 로비스트로 겹겹이 둘러싸인 철옹성을 감정 하나로 무너뜨릴 수는 없었어요. 태산은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하던 머리를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아군을 모으고 태식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덫을 놓아야 했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태산은 붕대를 감은 몸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르골 속에서 나온 마이크로 침 녹음기를 안전한 곳에 복제해 두는 것이었습니다. 원본은 분실에 대비해 윤희가 아는 은행 대여 금고에 넣었고 복사본 3개를 만들어 각각 다른 곳에 보관했어요. 이것이 유일한 물증이었기에 목숨처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떡볶이집 대박 영상을 보고 과거의 옛 주군이 살아있음을 눈치챈 태산그룹의 옛 충신들이 하나둘 단칸방을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은 태산그룹 법무팀 초대 팀장 출신의 변호사 박 노인이었어요. 백발이 성성한 70살의 노 변호사는 비좁은 단칸방 문 앞에서 태산의 얼굴을 보자마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이 늙은 것이 5년간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모릅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박 노인의 주름진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태산은 무릎 꿇은 옛 부하의 양 어깨를 잡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무릎은 무슨? 일어나시오. 내가 고마운 것이지. 그 뒤로 옛 재무이사, 옛 비서실 차장, 옛 감사팀 부장이 속속 찾아왔어요. 모두 태식이 회장이 된 뒤 하나둘 쫓겨나거나 스스로 사표를 던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식의 탐욕스러운 경영과 불법적인 자금 운용에 반기를 들었다가 잘린 충신들이었어요. 그들은 5년간 뿔뿔이 흩어져 있었지만 영상을 보고 옛 주군이 핏줄을 되찾았다는 소식에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좁은 단칸방에 60이 넘은 노인 5명이 빙 둘러앉아 무릎을 맞댄 풍경은 어딘가 비장하고도 서글펐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하나같이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태산은 그들 앞에서 오르골 속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좁은 방 안에 민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충신들의 얼굴이 일제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주먹을 부르르 떨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이를 악물었어요. 이 녹음만으로는 태식을 법정에 세우기 어렵습니다. 태식 쪽에서 조작이라고 발뺌할 여지가 있어요. 실행범의 자백이 있어야 완벽합니다. 박 노인이 변호사의 눈으로 냉정하게 분석했어요. 태산도 그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은 결정적이지만 그것 하나만으로는 태식을 꼼짝 못하게 묶어둘 수 없었어요. 브레이크를 실제로 조작한 실행범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기막힌 우연이 겹쳤어요. 아니, 우연이라기보다는 하늘이 예비해둔 인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윤희가 매일 무료로 떡볶이를 건네주었던 파지 줍는 할머니. 그 할머니의 아들이 바로 5년 전 태식의 지시를 받아 민우의 차량 브레이크를 끊었던 정비사였어요. 이름은 김정비사. 범행 후 죄책감에 시달리며 신분을 숨기고 지방 소도시에서 숨어 살고 있었는데 서울에 남아 파지를 줍는 늙은 어머니를 매달 몰래 찾아와 생활비를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윤희가 매일 건네주는 따뜻한 떡볶이에 감동하여
어느 날 아들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역전 뒷골목에 떡볶이 파는 젊은 아가씨가 있는데 이 늙은 것한테 매일 공짜로 밥을 챙겨준다. 세상에 아직 이런 착한 사람이 있더라. 김정비사는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떡볶이집 대박 영상이 뉴스를 타면서 그 젊은 아가씨가 5년 전 자신이 브레이크를 끊어 죽인 민우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민우의 얼굴이 꿈에 나타나 자신을 노려보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무료로 밥을 챙겨준 사람이 바로 자기가 죽인 남자의 아내라는 사실이 가슴을 못으로 찍는 것 같았습니다. 김정비사는 결국 서울로 올라왔어요. 며칠을 방황하다가 떨리는 다리로 윤희의 떡볶이 수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윤희와 태산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엎드렸어요. 죽여주십시오. 5년 전 제가 태식 회장의 지시를 받고 민우 사장님의 차 브레이크를 끊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사람 목숨을 끊었습니다. 죽어도 싸지만 죽기 전에 진실만은 밝히고 가겠습니다. 김정비사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어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부짖는 중년 남자의 모습에 수레 앞을 지나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았습니다. 윤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남편을 죽인 실행범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5년간 삼켜왔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지만 윤희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지금 이 사람을 때려봤자 남편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고 진짜 복수해야 할 상대는 따로 있었습니다. 태산이 피투성이 손으로 김정비사의 어깨를 잡았어요. 고개를 들어라. 내 죄는 법이 판단할 것이다. 지금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진실을 세상에 밝히는 것이다. 김정비사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노인이 즉시 김정비사의 자백을 녹화하고 정식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오르골 속 민우의 유언 녹음과 실행범의 자백. 두 개의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식을 묶어놓을 강철 사슬이 마침내 완성된 것이에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태식의 회장 연임이 결정되는 태산그룹 정기주주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어요. 태산은 이날을 택했습니다. 태식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로 한 것이에요. 주주총회 당일 서울 강남의 초대형 컨벤션홀에 재계 인사들과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태식이 최고급 맞춤 양복을 빼입고 자신만만하게 서 있었어요. 연단 위에 마이크를 잡고 주주들에게 연임 소감을 밝히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거대한 컨벤션홀의 정문이 양쪽으로 벌어지며 묵직한 소리가 울렸어요. 역광을 등진 채 한 사람의 실루엣이 문 사이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노숙자의 허물을 벗고 말끔한 감색 맞춤 정장을 빼입은 남자. 흰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빗어넘기고 왼쪽 손목에는 기스투성이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수제 시계가 빛나고 있었어요.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컨벤션홀의 공기가 눌리는 듯 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태산그룹 창업주 최태산이었어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오래전 은퇴한 줄 알았던, 아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전설적인 인물이 유령처럼 나타난 것이에요.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무대 위의 태식은 형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이크를 쥔 손이 얼어붙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수백 명의 시선 앞에서 동요를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태식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태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통로를 걸어 무대 위에 올라섰어요. 그리고 태식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5년간 골판지 위에서 피를 토하며 삼켜왔던 모든 한과 분노가 그 눈빛 속에 응축되어 있었어요. 태식은 형의 눈을 마주한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산이 연단의 마이크를 잡았어요. 주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이 태산그룹의 현 회장 최태식이 5년간 숨겨온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태산의 손짓에 따라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르골 속에서 나온 민우의 유언 녹음이 스피커를 통해 컨벤셔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윤희야, 작은아버지 수아들이 내 차 브레이크를 끊어놨어. 수백 명의 청중이 일제히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어서 김정비사의 자백 영상이 화면에 떴어요. 태식 회장의 지시로 민우 사장님의 차량 브레이크를 조작했다는 눈물 범벅의 증언이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회의장이 발칵 뒤집혔어요. 주주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기자들은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고 무대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컨벤셔널이 대낮처럼 밝아졌어요. 태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연단을 붙잡았지만 손이 미끄러져 비틀거렸어요. 이건 조작이야. 형님, 이건. 태식이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태사는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태식아, 내가 죽인 것은 내 조카만이 아니다. 이 형의 5년을 죽였고 저 어린 손자의 아비를 죽였다. 법 앞에서 내 입으로 직접 말해라. 태산의 목소리는 고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직하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대모처럼 태식의 가슴에 박혔어요. 완벽하게 형을 속였다고 믿었던 태식은 존재조차 몰랐던 손자. 우주와 형이 파놓은 완벽한 심판의 덫에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컨벤셔널 뒷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박 노인이 사전에 검찰에 녹음 파일과 자백 영상을 제출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수사관이 태식의 앞에 영장을 내밀었어요. 태식은 영장을 본 순간 다리가 풀려 무대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최고급 양복의 무릎에 먼지가 묻었지만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내가 그럴 리가. 형님 살려주시오. 태식이 무대 위에서 형을 향해 기어갔어요. 불과 5년 전 형에게 거짓 비보를 전하며 경영권을 틀어주던 그 당당한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 앞에서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꼴은 참으로 처참했어요. 태사는 바닥에 엎드린 동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어요. 분노도 기쁨도 아닌 다만 깊고 쓸쓸한 슬픔만이 주름진 눈가에 서려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태식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컨벤셔널 전체에 울렸습니다. 태식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형을 바라보았어요. 한때 자신이 조롱하며 방치했던 길바닥에서 썩어가던 형. 그 형이 지금 단상 위에 서서 자신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네 글자가 이토록 처절하게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태식이 끌려나간 뒤 컨벤셔널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10명이 되더니 이윽고 수백 명의 박수 소리가 컨벤셔널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사는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 서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회의장 맨 뒷줄을 향해 있었어요. 거기에 윤희가 우주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목에 매달린 채 할아버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태산의 주름진 입가에 비로소 미소가 번졌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닦지 않았어요. 모든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태식은 살인교사와 경영권 횡령 등 수십 개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재판은 온 국민의 관심 속에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법정에 선 태식은 더 이상 화려한 양복 대신 수인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가는 그의 뒷모습은 한때 재계의 거물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초라했어요. 과한 향수 냄새로 가득하던 회장실은 텅 비었고 최고급 가죽 소파 위에는 먼지만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김정비사 역시 법의 심판대에 섰어요. 하지만 자수와 자백 그리고 결정적 증거 제공의 공로를 인정받아 상당한 감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정비사의 늙은 어머니, 그 파지 줍는 할머니는 법정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아들의 재판을 지켜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윤희가 매일 건네준 떡볶이 한 그릇이 이 할머니의 마음을 녹였고 그 마음이 아들의 양심을 깨웠고 그 양심이 5년 묵은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낸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보잘것없는 떡볶이 한 접시였지만 그 작은 선의가 나비의 날갯짓처럼 퍼져나가 마침내 거대한 바람을 일으킨 것이에요. 재판이 마무리되고 태산그룹은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과 충신들은 한 목소리로 태산에게 다시 회장직으로 복귀할 것을 간청했어요. 회장실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룹이 회장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태산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운 말씀이지만 이 늙은이가 다시 그 자리에 앉을 마음은 없소. 내게 남은 시간은 권력이 아니라 내 새끼들을 위해 쓸 것이오. 태산의 눈에는 더 이상 재계의 철혈 회장이 아닌 한 가정의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태산은 능력 있는 전문 경영인에게 그룹 운영을 맡기되 되찾은 자신의 사재를 모두 털어 아들 민우의 이름으로 거대한 재단을 설립했어요. 빈민 구호와 미혼모 지원, 그리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재단 이름은 민우의 별이라고 지었어요. 죽은 아들이 생전에 아이의 이름을 우주라고 지은 것처럼 하늘의 별이 되어 세상을 비추라는 아비의 마음이었습니다. 재단 설립식 날 태산은 단상에 서서 짧은 인사말을 했어요. 나는 한때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이면 세상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 오만이 내 아들을 잃게 했고 내 며느리와 손자를 5년이나 떨어져 살게 했습니다. 이 재단이 세상의 어떤 가족도 나처럼 천륜을 잃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태산의 갈에 섞인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행사장에 울려 퍼졌어요. 청중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윤희가 우주를 무릎에 앉힌 채 눈물을 닦았어요. 우주는 할아버지가 왜 우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무대 위의 태산을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태산은 단상에서 내려와 손자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태산의 눈에는 품에 안긴 아이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다시 연산홍이 붉게 만개한 이듬해 5월의 어느 화창한 날이었어요. 따스한 햇살이 온 거리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바람에 실려온 꽃향기가 코끝을 간지리는 아름다운 오후였습니다. 역전 뒷골목에 좁은 수레가 있던 자리에는 번화가에 위치한 번듯한 2층짜리 대형 분식당이 들어서 있었어요. 간판에는 윤인의 떡볶이라는 5글자가 정겹게 적혀 있었습니다. 1층에는 손님들이 빼곡하게 앉아
떡볶이와 오뎅과 김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고 2층은 혼자 밥 먹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 공간이었어요. 매일 점심시간이면 동네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따뜻한 밥을 드셨습니다. 식당 한편 권력의 정점을 박차고 나와 기꺼이 앞치마를 두른 할아버지가 콧노래를 부르며 앉아 있었어요. 태산이었습니다. 최고급 양복 대신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회장실 의자 대신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태산의 얼굴에는 5년 전과는 전혀 다른 표정이 떠 있었어요. 평온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충만한 미소였습니다. 그 옆에는 5살 우주가 나란히 앉아 작은 손으로 오뎅 꼬치를 꿰고 있었어요. 아이의 혀끝에 오뎅 국물이 묻어 있었고 입가에는 장난기 가득한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이거 10개나 꿰었어. 허허, 우리 우주 솜씨가 날로 느는구나. 이 할애비보다 낫겠어. 태산이 손자의 머리를 쓸어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주름 사이로 번지는 그 미소가 세상에서 가장 환한 것이었습니다. 우주의 목에는 새로 수리한 오르골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부서졌던 오르골을 전문 장인이 정성껏 복원한 것이었습니다. 태엽을 감으면 5년 만에 다시 맑고 고운 자장가가 흘러나왔어요. 민우가 윤희의 배 위에 올려놓고 콧노래를 불렀던 바로 그 선율이었습니다. 계산대를 지키던 윤희가 주방에서 갓 튀긴 바삭한 오징어 튀김을 접시에 담아들고 나왔어요. 양념 냄새가 고소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윤희는 태산의 앞에 접시를 내려놓더니 튀김 하나를 집어 시아버지의 입 앞에 가져다 대었어요. 아버님, 아하세요. 오늘 튀김 기름새로 갈아서 더 바삭해요. 아이고, 며느리가 나를 너무 살찌우려고 해. 허허. 태산이 입을 벌려 튀김을 받아 먹으며 실없는 농담을 했어요. 윤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식당 안가득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소소한 농담에 웃는 일이 없었을 태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며느리가 건네는 튀김 한 조각이, 손자가 꿰는 오뎅, 꼬치 하나가 세상 어떤 보석보다 값진 것임을 태산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주야, 이 할애비랑 평생 오뎅이나 튀기며 살자꾸나. 허허. 태산이 손자의 코를 살짝 건드리며 말했어요. 우주가 까르르 웃으며 할아버지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윤희의 눈가가 촉촉이 젖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창밖으로 연사놓은 꽃잎이 바람에 날려 식당 유리창에 부딪혔습니다. 1년 전 지하도 골판지 위에서 피를 토하던 노인과 파리만 날리는 수레 앞에서 땀을 흘리던 젊은 엄마와 얼굴도 모르는 아빠의 오르골을 품에 안고 잠들던 아이. 그 세 사람이 이제 한 지붕 아래에서 오뎅 꼬치를 꿰고 튀김을 나눠 먹으며 웃고 있었어요. 천륜을 갈라놓았던 과거의 모진 오만과 반대. 그로 인한 5년의 뼈저린 노숙 생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보낸 수천 번의 밤과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삼킨 수만 번의 눈물. 지옥 같은 고통과 피눈물을 모두 겪어내고 견뎌낸 끝에 비로소 마주하게 된 진짜 가족의 따뜻한 식탁이었습니다. 2층 무료 급식 공간에서 밥을 드시던 어르신 한 분이 계단을 내려오며 윤희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오늘도 밥 잘 먹었소. 고마워서 어쩌면 좋겠노. 윤희가 어르신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어르신, 내일도 꼭 오세요. 저희가 여기 있을게요. 어르신이 나간 자리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먼지가 금가루처럼 반짝이는 그 빛 속에서 태산은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기스투성이 수제시계의 초침이 여전히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어요. 5년 전 아들이 남기고 간 이 시계가 멈추지 않았기에 태산도 멈추지 않았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태사는 시계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어요. 민우야, 아비가 내 아들 잘 키울게. 내 마누라 잘 모실게. 너는 하늘에서 편히 쉬어라. 이 못난 아비가 남은 날 다 바쳐서 너무까지 살게. 우주가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오르골 태엽을 감았습니다. 맑고 고운 자장가 선율이 식당 안에 퍼져나갔어요. 5년간 멈춰있던 오르골이 다시 노래하고 5년간 얼어있던 가족이 다시 웃고 있었습니다. 낡은 상처를 서로 보듬으며 살아가는 이들의 평범한 행복이 창밖으로 흩날리는 연산홍. 꽃잎처럼 눈부시고 찬란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붉은 꽃잎이 우수수 날려 식당 앞 보도블록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1년 전에는 핏물처럼 보이던 그 꽃잎들이 오늘은 축복처럼 내려앉고 있었어요. 같은 꽃이었지만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식당의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 그 행복의 한가운데에서 할아버지와 며느리와 손자가 오뎅 꼬치를 꿰며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떠난 그날에 멈춰버린 내 방에 낡은 시계 녹슨 태엽을 억지로 감아봐도 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널 안아주던 그 눈부신 어제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버릴 테니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오렴. 달력은 수없이 넘어가도 내 계절은 여전히 한겨울. 온기 잃은 방 안에 네 환영만 자꾸 어른거려 목이 맨다. 널 안아주던 그 눈부신 어제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버릴 테니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오렴.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 너를 데려오고 싶구나. 네가 마중 나와 주렴.